안녕하십니까. 공업연력학 강의. 이번에는 알쏭달쏭 뽀개기 시리즈 중에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물리학 뽀개기. 제가 물리학을 뽀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대상부는 뉴턴 역학을 전공한 기계공학자의 상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리학 뽀개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 위키백과 사전을 인용하였고, 기계공학, 특히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바로 앞에서 알쏭달쏭 엔트로피 뽀개기. 도대체 엔트로피가 뭐냐? 잘 모르겠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죠. 한번 뽀개봤었고, 엔트로피가 뭐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또 법칙이 뭐냐? 도대체 법칙이 뭔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이 도대체 뭔가? 물리학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알쏭달쏭 물리학 뽀개기를 한번 시청을 하시고 나면 상식이 향상이 된다. 그럼 물리학이 도대체 뭐냐? 결국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이게 모른다. 그러면 이 물리학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가 뭐냐는 거죠. 또 우주가 뭔가 모르죠.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뭐 진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우주가 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주 밖은 뭔가? 우리 우주가 있으면 우리 우주에 밖이 있겠죠. 결국 모른다. 모른다. 물리학이 뭐냐? 모른다. 법칙이 뭐냐? 모르겠다. 엔트로피가 뭐냐? 모르겠다. 이렇기 때문에 기계공학, 연력학이 매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물리학이 물리학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쏭달쏭 물리학 뽀개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이란 뭔가?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기계공학이란 뭐죠? 기계공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4대 역학을 기반으로 4대 역학 기계 및 관련 장치 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 이용, 운전 등에 관하여 기초적 또는 응용적 분야를 연구하는 공학이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됐네요. 물리학이란 무엇일까? 물질과 그것의 시공간에서의 운동,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나 힘 등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여기서 뭐 에너지, 힘, 이것이 또 핵심 단어인 것 같고, 물질, 시공간. 시공간은 이제 또 아인슈타인 때문에 뒤에서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제가 아인슈타인 때문에 시공간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물리학의 목표는 우주 또는 자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리학, 벌써 여기 우주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이 뭐냐? 우주가 뭐냐?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17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났었고, 17세기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고, 경험적 지식만을 다루게 되면서 물리학은 철학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경험적 지식, 경험 지식. 법칙이 뭡니까? 경험 법칙이다. 이것은 엔트로피 뽀개기에서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절대 법칙 아니다. 경험 법칙이다. 경험적 지식. 물리학은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대상인 원자 내부 아원자 입자. 원자가 있죠. 원자보다 더 작은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을 이제 아원자라고 부르고요. 부터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우주 전체, 우주가 뭐냐? 우주가 뭐냐? 또 질문하면 또 우주 밖은 또 뭐냐?라는 말이 나오죠. 이러니까 신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거 설명 못해요, 이거를. 근데 신학에서는 신이 만들었다. 신이 우주도 만들고 우주 밖도 만들고 신이 물리학이라는 걸 만들고 신이 그 물리학의 법칙을 만들고 신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그게 신학이죠. 우주 전체까지 현상의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한다. 뭐 여기서부터까지 전부 다가 물리학이다. 물리학의 역사, 고대 문명,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 천체를 관측하여 돌이나 고인돌에 기록하였다. 문자 발명으로 물리학적 지식을 기록하여 후대에 가르쳐 왔다. 이건 고대 문명이고, 그리스 시대의 자연철학, 여기가 중요하네요, 이제.
물리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이다.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물리학을 본격적인 학문으로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 12세기 무렵의 이슬람 과학자. 이거 과학 이슬람이네요. 이슬람 과학자 12세기. 그럼 12세기 유럽은 그 암흑기 아니었습니까? 암흑 시대. 근데 이슬람에서는 과학이 꽃피었습니다. 자연 현상을 경험적 방법을 통해 관찰하고 기록하여 과학적 방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슬람 과학자들이 마련했네요. 르네상스 시기. 서양의 여러 과학자들 역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는 한편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아 실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기. 이제 보통 이름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역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그 물리학의 최초로 등장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학적 모형으로 서술하여 이후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 실험, 관찰, 수학 이 세 개 단어. 실험, 관찰,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서 그것을 수학으로 계산을 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인 것 같습니다. 16세기 이후 과학혁명 기간 르네 데카르트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데카르트가 이제 직교좌표계를 도입하였고 아이작 뉴턴이 완성시킨 고전역학은 아이작 뉴턴이다. 자연에 대해 이해를 새롭게 하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모든 물체의 운동에 대해 잘 들어맞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아이작 뉴턴. 이래서 뉴턴이 아주 유명한 조제프로이 라그랑주도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라그랑주는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자연생에 대해 수리 모형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수리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유체역학 할 때 뭐 상사 법칙을 배울 겁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큰 배가 있어요. 그리고 실험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축소를 한다는 거죠. 그건 상사 법칙으로 축소, 조그만하게 뭐 한 10m? 10m 정도는 뭐 가능하죠. 그래서 축소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실험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풍동 실험. 비행기를 조그만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막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라그랑주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18세기와 19세기 고전 물리학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고전 물리학 확립 19세기. 뭐 전자기학, 연력학, 유체역학 등 뭐 이거 다 고전 물리학이네요. 유체역학 고전 물리학, 전자기학도 고전 물리학, 연력학도 고전 물리학. 19세기에 이미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20세기 초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뜻은 이제 시공간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흑체 복사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양자역학의 출현. 양자역학 역시 뒤에서 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흑체 복사. 흑체 복사라는 뜻은 흑체, 검은 물질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복사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쉽게는 태양의 그 막 전자기 파들을 완벽히 흡수하는 이상적인 뭐 대표적으로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히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이제 흑체 복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흡수한다. 거기서부터 양자역학이 출발하였네요. 20세기 후반 물리학은 다양한 세부 분야로 세분되는 한편 뭐 혼돈 이론, 통일장 이론, 척군 이론과 같은 새로운 이론 물리학 가설들이 생겨났다. 가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그게 20세기 후반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20년, 30년, 40년 전에 이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거는 명확해요. 명확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 물리. 여기서부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세상을 다루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하여튼 맞습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혹은 뭐야? 그게 이제 가설이니까. 가설.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물리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까지는 경험 혹은 사실이에요. 여기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물리학이 좀 이상해졌다. 물리학에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가 있고
여전히 미해결 문제들이 전부 다입니다. 거의 다가 미해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이라고 물리학 분야의 미해결 문제들로 이론적인 의미로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하다. 특정한 관측 현상 및 실험 결과들을 의미한다. 실험적으로는 제한된 이론을 검증하거나 상세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아니 시간이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뜻은 거의 대부분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왜 어떠한 문제든지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뭐 급팽창 이론, 우주가 어떻게 출발했냐? 우주 미래는 뭐냐? 뭐 물질, 반물질, 우주가 얼마나 크냐? 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양자 중력학에서도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있죠.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가 뭡니까? 예, 도저히 모르겠다. 네. 근데 열역학에서 엔트로피 잘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일단 엔트로피는 몰라요. 엔트로피는 모르겠는데 수학적으로 계산은 엄청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모른다. 모르는데 이상하게 계산은 엄청 잘 되더라. 핵심 이론.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은 크기가 원자보다 크고 움직임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게 설명한다. 자, 여기서 고전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이 있는데 고전 물리학은 큰 거, 크고 느린 거. 여기서 이제 고전역학, 전자기학, 연력학. 연력학은 고전역학이 아니네요. 고전 물리학이 아닙니다. 이게 통계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연력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렇게 분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전역학은 뉴턴이에요. 뉴턴의 운동법칙, 라그랑주, 해밀턴, 혼돈이론, 음향학, 유체역학, 연속체역학, 차원, 공간, 시간, 운동, 길이, 속도, 질량, 운동량, 힘, 에너지, 각운동량, 돌림, 힘, 보존법칙, 조화, 진동자, 파동, 인율. 네, 이것이 이제 핵심 단어들인 거죠. 고전역학에. 전자기학은 정전기학, 전기, 자기,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 아주 핵심인 광학, 빛도 전자기학이네요, 이게. 전하, 전류,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장, 전자기파, 자기홀극. 자기홀극도 도대체 자기 쌍극 어디 갔냐? 우주가 탄생을 하려면 자기 쌍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우주에는 자기 쌍극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홀극.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우주가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홀극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주에는 자기 쌍극만 존재를 합니다.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홀극 문제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 자기 홀극, 자석의 N극과 S극이 왜 항상 붙어 있냐 이거죠. 자석을 쪼갭니다. 쪼개도 왼쪽이 N, 오른쪽이 S예요. 그걸 또 쪼개요. 쪼개도 NS, 또 쪼개도 NS.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쪼개지느냐? 원자 한 개가 있는데 그 원자 한 개 그조차도 N과 S가 함께 있습니다. 쌍극이라는 거죠. 홀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어디 갔느냐? 도대체 모르겠다. 연력학, 통계역학, 열기관 다루죠. 연력학, 기체 분자 운동론, 상전이, 임계현상. 이거 연력학, 통계역학. 볼츠만 상수,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열, 상태합, 온도. 이것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나눈다. 이거 좀 이따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원리, 4차원 운동량, 기준좌표계, 시공간, 빛의 속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공간. 도대체 시간이 뭐냐? 공간이 뭐냐? 왜 시간과 공간은 둘이 합쳐지느냐? 빛의 속도가 과연 변할까 안 변할까? 양자역학, 경로적분 형식,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불확정성 원리.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고, 해밀토니언 연산자, 동일 입자, 플랑크 상수, 양자 얽힘, 양자 조화 진동자, 파동함수, 영점 에너지. 이 정도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냥 한번 쭉 이해만 한다면
이해한다면 당연히 엄청난 실력을 갖추는 거겠죠. 앞으로의 방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가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 스핀, 트로닉스, 양자 컴퓨터, 중성비자의 질량, 모든 것의 이론.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모든 것의 이론. 이론이 있는데 진짜 모든 것이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즉 요거 있죠, 요거. 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학문을 하나로 합하는 겁니다. 한 개 가지고, 한 개 학문 가지고, 한 개 이론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있는 것을. 그것을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상상의 이론이죠. 초고 에너지 우주선, 바리온 비대칭. 바리온 비대칭. 이거 물질이, 반물질이 어떻게 되냐, 반물질. 물질과 반물질은 우리 우주에 똑같이 동일한 수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만 있는 거예요. 반물질 도대체 어디 갔냐? 모르겠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죠. 또 은하가 회전을 하고 있고, 은하 회전 문제, 여기서부터 암흑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암흑 물질. 물질이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모르겠다. 우주가 왜 가속 팽창하는지 아십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다. 모르니까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을 것이다. 반물질 어디 갔느냐? 복잡계.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문제가 많다. 난류, 특히 혼돈이나 뭐 난류 이런 쪽에서는 미해결 문제랍니다. 뭐 유체역학 배울 때 나중에 이제 유체역학에서 이렇게 이걸 다룰 건데 아직도 미해결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학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고전역학이 있죠. 이 고전역학을 뉴턴역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역학, 고전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이 있고 연력학이 있고요. 통계역학이 있고 상대성 이론이 있고 양자역학이 있고 모든 것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전역학, 뉴턴역학, 물체에 작용하는 힘, 힘과 운동,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이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좁은 범위의 우주 크지 않습니까? 우주가 큰데 이제 예를 들어 태양계 뭐 명왕성, 해왕성, 뭐 지구까지는 뉴턴역학이 좀 많이 잘 맞는다. 분자 작은데 이제 유기물로 이루어진 분자도 좀 큰 분자 뜻이겠죠. 유기분자라는 것은 분자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기분자라고 하고 유기물, 생명체 분자, 즉 매우 큰 분자, 뭐 인슐린, 당뇨병 할 때 인슐린 정도, 그 정도는 뉴턴역학이 잘 맞구나. 넓은 범위는 안 맞다. 그다음에 분자 밑으로 내려가면 뉴턴역학이 안 맞다. 안 맞는다. 뉴턴역학은 정력학과 동력학으로 나눕니다. 정력학은 힘이 균형을 이루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다뤄. 멈춰 있는 거. 당연히 멈춰 있으려면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멈춰 있죠. 그걸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력학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를 다뤄. 어떻게 운동을 할까? 당연히 힘이 불균형이어야죠. 힘이 불균형인 것이 동력학이고, 힘이 그 벡터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걸 정력학이라고 한다. 핵심 단어는 위치, 속도, 가속도. 이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이렇게 힘, 에너지, 힘과 에너지를 다루는구나. 질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기학이 있습니다. 전자기학, 전기가 뭘까? 전하, 전기장, 전위, 전류, 전자석, 전기화학. 화학이 있는데 전기화학이랍니다. 이거 뭐 배터리이지 않겠습니까? 배터리 해석하는 것 같고, 전기회로, 전력, 전자기파, 이제 전기라고 부르고, 자기는 자석이 주위 물체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뭐 자석이죠, 뭐 자석.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결국 전기와 자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전자기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전자기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1864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발견을 하였고, 전기와 자기의 발생, 전기장과 자기장, 전하 밀도와 전류 밀도의 형성을 나타내는 4개의 편미분 방정식 이겁니다.
이것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네 개만 풀면 전자기학이 끝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 두 개의 법칙만 풀면 뭐 사실 질량 보존 법칙까지 포함돼야죠.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세 가지 법칙만 풀면 연력학은 끝납니다. 맥스웰 방정식만 풀면 전자기학은 끝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연력학, 에너지, 열, 일, 엔트로피.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엔트로피. 맞죠? 그럼 열과 일을 다룬다. 그러니까 연력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죠? 연력학, 열과 일. 그리고 에너지와 엔트로피. 이 네 개의 단어. 이 네 개의 단어 얘기하면 연력학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과정의 자발성을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입니다. 이게 뭐 연력학 정의인 것 같습니다. 통계역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연력학은 고전역학이 아니죠. 연력학은 통계역학이다. 통계역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그로부터 수많은 연력학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연력학 관계식. 제13장에서 연력학 일반 관계식.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연력학 일반 관계식. 복잡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래서 알쏭달쏭 연력학 관계식 뽀개기.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봤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죠, 이거. 4개. 고전 연력학의 역사. 1789년 벤자민 럼퍼드에 의해 열을 물질의 일종기라 관주했던 열 소실 이론이 깨지면서 연력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연력학은 열소 이론이 깨져서 시작되었다. 열소 이론이라는 것은 하여튼 열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열이라는 것이 물질의 형태로 있고 그 열이라는 물질이 저 상대방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러면 그 물질을 받지 않습니까? 열이라는 물질을 받으면 열이 올라간다. 그게 열소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다. 진실이 아니다. 깨지면서 연력학의 역사가 시작돼. 열은 물질이 아니다. 1801년, 딱 1801년, 존 달튼은 모든 기체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그 부피가 균일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 이거 달튼이 아니라 돌턴인데. 달튼. 하여튼, 돌턴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연력학의 역사가. 8년, 게이리삭. 또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모든 기체의 부피가 0으로 되는 온도를 외삽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하였고 276도C를 절대온도 0이라고 하였다. 절대온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게이리삭. 카르노 아주 유명한 이제 카르노 사이클을 만들었고 카르노 사이클 뭐 동력 사이클 설명할 때 이제 카르노 사이클 이거 네모죠. TS 선대에서의 네모. 이건 카르노 사이클이고 이건 이거 이렇게 가면 오토 사이클이다. 오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디젤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디젤 사이클이고 사바테 사이클, 스터링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 가장 기초가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죠. 완전 가역 사이클. 이상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 켈빈에 의해 카르노 사이클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1850년 클라우지우스. 연력학 제2법칙을 정의한 사람이 클라우지우스입니다. 또한 몇 달 뒤에 연력학 제1법칙도 정의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닙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정의한 사람이 클라우지우스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을 정의한 사람 클라우지우스가 맞는 것 같고 1법칙을 정의한 사람은 아마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개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왜냐면 여기서부터 뭐 열소 이론 등등 하면은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은 클라우지우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6장 연력학 제2법칙
클라우지우스 기술. 열은 스스로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옮겨갈 수 없다. 켈빈 플랑크 기술. 개가 한 온도에서 열 저장시부터 흡수한 열로 순환 과정을 하면서 흡수한 열과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여튼 클라우지우스 기술이 있고 켈빈 플랑크 기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니까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엔트로피, 네, 엔트로피, 클라우지우스 부등식, 네, 클라우지우스 뭐 이런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 반데르발스가 상태 방정식을 고안했다. 상태 방정식을 고안한 사람이 반데르발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역시 반데르발스가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878년 상태 방정식이란 PVT, 압력, 온도, 비체적 관계식이죠. 가장 대표적인 PV는 MRT. 1878년 조지아 깁스는 깁스 에너지와 상류르 개념을 도입하였다. 역시 또 깁스 에너지, 지브스 에너지 혹은 깁스 에너지, 이것도 암기해야 할 단어이고, 86년 프랑코 라우르 법칙을 발표하였고, 1년 길버트 루이스는 퓨게시티와 활동도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거 퓨게시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열역학에서. 1846년 쾅은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에 맞게 수정하였고, 이것은 이제 상태 방정식은 이상 기체인 것 같고, 실제 기체에 맞게 수정한 사람이 레들리히 쾅? 1955년 케네스 피처는 비중심 인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연력학에서 역학적 변수가 있고 통계적 변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변수는 PV, 압력과 최적은 역학적 변수라고 부르고, TS를 통계적 변수라고 부릅니다. 역학적 변수라는 것은 이건 명확한 변수고, 통계적 변수, 이게 온도가 이상하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알쏭달쏭 연력학 관계식 뽀개기에서, 이게 PV는 이건 통계적 변수인 거죠. TS는 이건 역학적 변수이고 얘는 통계적 변수이고, 물리계의 연력학 변수는 4가지 연력학 포텐셜로 정의된다. 4가지 연력학 포텐셜. 하나, 둘, 셋, 넷. 내부 에너지,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엔탈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헤르메츠 자유 에너지, 기브스 자유 에너지. 이렇게 4개. 다음 같은 수식이 반드시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이 4개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거는 헤르메츠 에너지, 이건 집스 에너지. 연력학 4대 법칙이 이제 있습니다. 질량 보존, 온도 증명의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절대영도 불가능의 법칙, 이렇게 4가지 법칙이 있죠. 근데 왜 존재하죠? 그 연력학 4대 법칙이? 왜 에너지가 왜 보존이 됩니까?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죠? 그 다음, 절대 영도가 왜 불가능합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다. 이거를 답변을 하려면, 결국, 우주론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론으로 넘어가고, 그럼 우주론이 있느냐?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모른다. 통계역학. 입자가 무척 많거나 대상의 운동이 무척 복잡하여 확률적 해석이 중요해지는 현상을 주로 다루는 학문. 결국 확률이 확률. 통계 확률. 너무나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된다. 대상의 자유도가 무척 커서 자유도라는 말은 변수 개수. 무척 커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냥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통계역학의 세부 분야나 파생 분야로는 비선형 동력학. 동력학이 있는데 동력학을 비선형일 경우에는 이제 도저히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혼돈 이론, 플라즈마 물리학, 연력학, 유체역학. 연력학도 통계역학이고 유체역학도 통계역학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유체역학, 뉴턴 역학이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복잡계, 혼돈이나 난리일 때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복잡계의 문제를 푸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최근에 많이 연구하는 주제로는 네트워크 이론.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이론. 뭐 이 두 개 단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몬테카를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모나코의 도바그 도시라고 합니다. 도박 확률 아닙니까? 확률. 통계 확률. 그거를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전 통계 역학은 볼츠만이 처음 정립했다. 그래서 볼츠만 상수, 엔트로피가 이거죠. 이게 아주 연력학 혹은 통계역학, 통계역학이죠. 통계역학의 진리 방정식, 엔트로피 이거 정의하는, 요것이 이제 볼츠만 상수인 거죠. 요것이 ln은 자연로그고, 이거는 경우수, 볼츠만 상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엔트로피하고 통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볼츠만 상수가 이제 핵심 단어고, 양자 통계 역학, 역시 양자 역학에서도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겠다. 통계적 기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입자가 무척 많거나 대상의 운동이 무척 복잡하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고전적인 통계 역학의 확률 분포인 볼츠만 분포, 여기서도 또 볼츠만이 나오네요. 볼츠만 분포의 양자 역학적인 성질을 고려하여 확률 분포를 계산한다. 확률 분포. 여하튼 확률을 쓰는 거는 복잡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다. 도저히 풀 수가 없다. 확률 분포를 따른다. 이것은 이제 페르미 디렉 통계하고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라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는 통계에는 페르미 디렉 통계와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 이 두 개가 있다. 뭐 페르미 입자, 보존 입자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단어들로 빠져 들어가게 되며 하여튼 두 개가 있다. 양자역학에서는 페르미 디렉 통계,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 그 다음으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제창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이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이론. 벌써 아주 심오해집니다. 이러니까는 상대성 이론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 뭐에 대해서 노벨상을 못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광전 효과. 이것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줬다고 하죠.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이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 당시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100년 전에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지금 2018년 지금 시간 이해하는 물리학자분 계십니까? 일반인은 다 이해하죠. 물리학자분 중에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간이 뭡니까? 공간. 자, 내 방이 있죠. 방에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꽂이도 있고, 그거 다 끄집어냅니다, 밖으로. 자, 그러면 방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공기가 있죠. 방 안에 공기가 있다. 자, 진공펌프를 써가지고 그 공기 있죠. 공기 싹 뽑아냅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공기도 없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최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의 최적.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공간입니다, 일단.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시간도 모르겠다. 공간도 모르겠다. 여하튼 풀어라. 계산해라. 알쏭달쏭 엔트로피 뽀개기에서 입 닥치고 계산하라고. 묻지 말고 계산하라. 시간이 뭐냐? 공간이 뭐냐? 묻지 말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제안한 요 수식 있죠. 이거 장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풀면 당신이 원하는 답이 나온다. 계산해라. 묻지 말라.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눕니다.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자연법칙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법칙이 뭐예요? 예를 들어 연력학 이전까지 고전역학, 전자기학, 연력학이 자연법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불가능. 그래서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연법칙이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이 아니라 일종의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고 체계. 생각을 잘해보자 이거 생각을. 일종의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성 이론은 인식에 대한 대변혁을 일으킨 것이다. 인식. 아니 과학에서 인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래 안 되는데 아니 관찰과 실험과 증명인데 이건 실험이 안 돼요. 이건 실험이 안 된다. 측정의 대상이 되는 물체와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좌표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고민 상대성 이론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벌써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옛날에도 이해 못하고 지금도 뭐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야,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냐? 당연히 뭐 특수한 곳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상대가 뭐냐?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가 있으면 너가 있다는 거죠. 나의 눈에는 너가 이렇게 보인다고. 네. 그게 이렇게 보인다? 그 인식. 나는 너를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인식, 고민, 상대. 그럼 너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너가 나를 볼 때는 저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고, 특수한 곳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 시공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시간과 공간. 맥스웰의 전지학이학 아주 명확한 학문 아닙니까? 명확한 학문이 고전 역학의 갈릴레이 대칭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모순. 하여튼 말이 어렵지만 전자기학의 모순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시공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모순이 발생했다. 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 시공의 구조. 이것이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공준 1.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 대해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거짓이냐? 거짓도 아닙니다.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냥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을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공준이라고 부릅니다. 전제 조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하다. 이거 맞느냐 틀리느냐 잘 모르겠다. 모른다입니다. 근데 거의 100% 맞는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모두 동일하다. 빛의 속도가 안 변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글쎄요. 알 길이 거의 없죠. 아이고 여기에 있는 지구에서의 빛의 속도가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공에서 지구 자체는 진공이 아니죠. 그다음 우주 반대편 우리 우주 반대편에서도 그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똑같을까요? 우리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뻥 터졌을 때 빛이 쫙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속도가 있겠죠. 지금 오늘날 2018년 진공을 날아가는 빛의 속도가 있겠죠. 그 속도가 같을까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을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공준 1.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 대해 동일하다. 공준 2. 모든 관성좌표계에 있는 관측자에 대해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이제 한마디로 물리법칙은 전부 다 똑같다고. 물리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전자기학의 법칙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공준 1, 공준 2 가지고 즉 특수상대성 이론 가지고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의 상대성 여기 질량에너지 동등성도 이게 나오네요. 이는 MC의 제곱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나타난 게 질량에너지 동등성. 이는 MC의 제곱 수식이고 그럼 뭐 시간, 팽창, 길이, 축소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은 아주 유명한 이거 그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게 도대체 뭔 설명을 하는 건지 이런 공식들 막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기차 여기 그 제가 주장한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제 우주론이 여기에 하나 떠 있고 여기 뭐 열차 밖에서 본 빛, 그 다음에 열차 안에서 본 빛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공식을 유도를 하죠. 이 공식을 시험 문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빛시계를 통한 길이 팽창식의 유도. 이거 저기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공식 암기를 하고 아무 쓸데없는 공식
우리에게는 일반인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공식 막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앞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었고 일반상대성 이론. 당연히 일반이니까 확장판이에요. 예,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장한 게 일반상대성 이론이다. 중력을 상대론적으로 다루는 물리 이론. 뉴턴 역학의 결정타를 날렸다고 합니다. 왜 뉴턴 역학이 뭐 결국은 중력 아닙니까?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 달이 지구 주위를 뺑뺑뺑 도는 이유. 그 중력이에요, 중력. 그거의 결정타를 날렸다. 아,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특수상대성 이론은 뭡니까? 빛을 다룹니다. 빛의 속도를 다룹니다. 빛을 다룬다는 말은 빛은 내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눈에 그렇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빛 때문에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관찰된다고. 그럼 너는 나를 저렇게 관찰할 거라고. 이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거는 중력이다. 중력을 상대론적으로 다룬 학문이구나.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기하학적 언어로 기술한다. 아인슈타인 방정식. 이것을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이 뭐냐? 이거 뭔가가 이렇게 공간이 휘어져 있죠. 이렇게 휘어져.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뭐 공간을 눌려 가지고 이걸 이제 시공간이라고 보면 시공간이 휘어졌다. 그러면 뉴턴 역학의 결정타로 뭔 결정타를 날렸냐? 뉴턴 역학은 시공간은 직선으로 자꾸 빠졌다. 시공간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휘어진다고. 근데 휘어진다가 맞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죠. 그래서 결정타를 날렸고요.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표현한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중력으로 인한 시간 팽창, 공간 왜곡으로 인하는 빛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뉴턴은 빛은 직진한다고, 직선 간다고, 직진한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빛이 휘어진다고. 중력 렌즈 효과. 역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중력 렌즈. 이렇게 빛이 뭐 이렇게 휘어졌죠. 원래 빛이 이렇게 렌즈처럼 이렇게 휘어진다. 여기서 원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여기서 팍 꼬부라지는 거죠. 직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꼬부라지. 그럼 왜 꼬부라지느냐? 왜 휘어지느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휘어집니까? 빛이 이렇게 직진해요. 직진. 여기니까 직진을 이렇게 해야지. 왜 휘어지냐? 뉴턴은 절대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왜? 뉴턴은 빛은 직진하는 거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간에 곡률이 발생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빛은 휘어지는 거라고. 아주 그럴듯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 최고의 과학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블랙홀, 수성의 세차 운동, 중력파, GPS 등의 아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있다.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구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좀 미시되게 있지 않습니까? 분자, 원자, 전자 같은 작은 크기를 갖는 개. 이거 큰 거죠. 큰 거. 큰 것은 상대성 이론이고 작은 것은 분자, 원자, 전자는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을 영어로 퀀텀 메커닉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퀀텀이 뭘까? 퀀텀.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보론. 막스 보론이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양자역학에서. 막스 보론이 퀀텐 메카닉? 이거 뭐 독일어 딱 봐도 독일어인 것 같습니다. 이 막스 보론이 이걸 만들었고, 뭐 료오시리키카쿠 일본 사람이네요.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그대로 쓴 거죠. 양자역학이다. 퀀텀이 뭐냐는 도대체. 퀀텀이 뭘까? 퀀텀은 양을 의미하는 퀀터티. 퀀터티에서 퀀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쉽네요. 퀀텀이 도대체 뭐냐는 퀀터티에서 퀀텀이 나왔다. 말로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양. 벌써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개, 두 개요. 띄엄띄엄이라는 말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그러면 1.23개. 1.23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개, 1.7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수배, 정수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근데 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일까요? 아니, 우리 보통 보면은 1.7m, 1.7m 분명 있잖아요. 근데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1.7개 없습니다. 띄엄띄엄. 그거를 보고 띄엄띄엄 혹은 정수배 1, 2, 3, 4다. 1.7, 1.3, 4.72 그런 거 아니다. 1, 2, 3, 4, 5, 6, 7, 8, 90 그것을 정수배 혹은 띄엄띄엄이라고 하는데 또 문제는 진짜 엄청나게 정밀하게 진짜 정밀하게 띄엄띄엄 돼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1, 2, 5, 뭐 6, 10 그게 아니요. 1, 2, 3, 4, 5, 6 그 간격이 똑같아요. 그걸 엄청나게 정밀하게 띄엄띄엄 되어 있다. 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띄엄띄엄이라는 단어가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뭐 그 다큐멘터리 볼 때 띄엄띄엄 막 강조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양자역학 설명할 때 띄엄띄엄은 말 그대로 1, 2, 3, 4다. 1, 2, 3, 4 띄엄띄엄이죠. 그래서 양이에요. 양. 한 개, 두 개. 그 양이 그거 아니고 자, 놈 자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러저러한 힘을 받으면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 즉 원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이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전자도 마찬가지. 플랑크 상수가 매우 유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보어, 드브로이파, 물질파,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주 매우 유명한 이것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슈레딩거 방정식이 매우 유명하구나.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베르그가 이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이것도 역시 많이 단어를 들어본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속에 독극물을 넣어요. 독극물이 하여튼 뭐 터지고 안 터지고에 따라 가지고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는데 그 미시 세계로 파고 들어서 측정을 하면 절대 정확히 측정 안 된다고. 약간의 불확정성이 불확실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오차가 있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제 아무리 엄격하게 측정을 한들 H, EH 네, 뭐 그 공식이 있습니다. 눈꽃만큼 불확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파동 함수가 있는데 파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디렉 방정식, 폰 노이만, 코펜하겐 해석. 역시 또 코펜하겐 해석이 매우 중요한. 하도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냐?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 당연히 이해 못하죠. 전자, 원자 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뭐 그 당시 뭐 측정하는 기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1910년인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네덜란드 코펜하겐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펼친 겁니다. 양자역학이 진짜 존재하는 학문이냐 아니면은 참 그 수학이 만들어낸 허구 학문이냐. 예, 그게 코펜하겐 해석이고 그 코펜하겐 해석에서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한 결과 그 아인슈타인의 추종 그 학문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슬릿 실험, 뭐 양자 얽힘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죠. 여기 뭐 전자나 광자 빛을 쏘면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네, 여기 뭐 이렇게 있네요. 원래 이렇게 뭐 구멍이 두 개지 않습니까? 두 개만 지켜야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킨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것을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얽힘은 뭐 양자가 얽혀가지고 막 뭐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는 일반인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많이 알죠?
엄청나게 많이 알지 않습니까? 고전력학, 전자기학, 연력학 엄청나게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뭐를 알고 있냐고.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새로 꺼내기 시작했다. 결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게 결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모른다. 물리학은 실제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은 21세기 초반까지, 즉 한 50년 전? 50년 전부터 지금 2018년 있지 않습니까? 막 끈이론, 통일장 이론 등 여러 이론을 내놨으나 실험이 불가능한 가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즉 물리학의 발전을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물리학이 발전을 못해요 지금. 한 50년 동안 뭐 다양한 막 그 설이 제시가 되는데 다 그거 검증 불가능. 가설. 물리학의 발전은 끝났다라고 많이 또 얘기를 하지만 그 또 반대죠. 어떤 진실이 하나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진실이 하나가 탄생했다고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죠. 근데 그 진실 하나 이제를 그 누구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근원을 모른다. 도대체 근원이 뭐냐? 아무도 알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모든 그 진실 하나를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부르자.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죠. 모든 것의 이론 또는 만물 이론, 만물 이론. 자연계의 네 가지 힘인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상의 이론. 이건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통합하면 만물이 설명이 되죠. 쭉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자,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 이것이 통합되면 이것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의 이론이죠. 과연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거예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끈이론, 통일장 이론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예요. 암흑물질, 다크매터.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물질. 그럼 뭘 모르냐?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 물질이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에 널리 분포하는 물질로서 우주에 널리 분포한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주에 널리 분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물질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우주에 널리 분포한다? 아니에요. 몰라요. 우주에 널리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물질로서 전자기파, 즉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질량을 가지는 물질.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측은 빛밖에 없지 않습니까? 빛 가지고 우주 하늘을 빛 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그럼 빛 가지고 관찰을 하는데 빛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관측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거 있는가 맞느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있어야만 합니다. 존재해야만 합니다. 존재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제 은하속도 분포 문제, 뭐 중력 렌즈 효과 문제. 은하가 뺑 돌아가거든요. 은하가 뺑 돌아가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뉴턴 역학을 적용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분명 암흑 물질이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암흑 물질을 넣고 일반 상대성, 아까 중력의 시공간의 공률 문제를 풀면 또 문제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즉 암흑 물질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중력 렌즈 효과, 아까 그 빛이 휘지 않습니까? 빛이 휘는데 일반 물질만 가지고는 그 빛이 그 정도 아니어져요. 한 7배가 더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뭔가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7배의 물질이 있어야 그것보다 빛이 더 휘어진다는 거죠. 이게 관측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 속도 분포 문제, 은하가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속도가 이상하다는 거죠. 빛이 이렇게 휘는데 휘는 그 각도가 이상하다. 7배 정도 더 있어야 한다. 그게 암흑물질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암흑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데 모른다 에너지, 모르겠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주에 널리 퍼져 있으며 또 이거 우주에 널리 퍼져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지 우주 밖에 널리 퍼져 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청력으로 작용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속 팽창. 그래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뭐냐? 보통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 물리학이 밝혀낸 것들 있죠. 그것이 4%입니다. 암흑 물질이 21%예요. 암흑 에너지가 75%입니다. 즉 96% 아닙니까 이게? 96% 몰라요. 우리가 현 과학이 알고 있는 건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다. 모른다고. 알고 있는 거 뭐냐? 알고 있죠. 알고는 있습니다. 4% 알고 있다는 거죠. 4%만 알고 있고 96%는 모른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의 이론, 이것이 이제 아주 핵심인 전기력, 자기력을 전자기력이라고 부르네요. 그 다음에 양력과 약한 상호작용, 양력과 전자기력을 전양력이라고 부르고, 강한 상호작용을 양자생략한, 하여튼 요 세 개는 통합을 이뤄냈고, 중력 이상해요. 중력이 뭡니까? 역시 중력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기하학적 언어로 기술을 했고, 그래서 모릅니다. 아인슈타인도 중력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이 문제를 풀어라. 그 셔더 앤 캘큘레이트 입 닥치고 계산하라고. 묻지 마십시오.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물리학이 탄생되는 근원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현 과학은 4%밖에 모릅니다. 100%를 설명할 수 있는 우주론이 탄생을 해야 합니다. 우주가 뭐냐? 100% 설명할 수 있는 우주론이 탄생된다면 엔트로피가 뭡니까? 100%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4%밖에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엔트로피가 뭡니까? 물어보면 물론 이제 제가 심하게 왜곡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98% 정도는 설명하죠. 근데 심하게 왜곡해서 4%밖에 설명 못한다. 96%는 설명 못한다. 묻지 말라. 4% 가지고 따다다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 뭡니까? 결국 최종 결론. 물리학 법칙 및 이론 아닙니까? 법칙 및 이론이죠. 법칙 및 이론을 믿으라는 거죠. 왜? 우리는 4%밖에 모르는데요. 4%만 알고 있습니다. 96%는 몰라요. 이거 가지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칙 및 이론이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법칙 및 이론은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계산하라는 거죠. 계산. 이거 수식.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종교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둘 다 믿으라요. 믿으십시오. 물리학을 믿으십시오. 종교를 믿으십시오. 근데 뭘 믿을 거냐는 거죠. 법칙과 이론을 믿으라는 겁니다. 법칙과 이론은. 물리학은. 종교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말씀과 글이네. 네, 말씀과 글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건 또 계산하라죠. 계산하십시오. 이건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4% 진실 맞다. 근데 이쪽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 그렇다고 그러면 종교가 이거 거짓말 하는 거냐? 100% 거짓말 하는 거냐? 정확히 말하면 저 세상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아닙니까? 당연히 법칙과 이론을 믿고 계산하면 저 세상 존재 안 해요. 근데 그건 4%라는 겁니다. 96%는 모른다. 저 세상이 존재합니까? 모르겠습니다.가 올바른 답변이죠. 근데 현 과학은 이 4% 가지고 엄청나게 이 종교를 공격한단 말이죠. 과연 저 세상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결국 알쏭달쏭 물리학 뽀개기. 제 아무리 물리학을 뽀개봤자 4%밖에 모른다. 96%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이 정도만 혹시나 이해를 하셨다면 뉴턴 역학을 전공한 기계공학자의 상식이 조금 향상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